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언중 6월. 네, 유튜브에서 한 줄을 열어주는 언중 6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MBC의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또 힘차게 한 줄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도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직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치 참여 선언을 안 한 상태인데,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별명을 많이 얻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간석열, 그렇죠. 윤차차, 윤차차, 네. 차차 알려드리겠다. 윤차차. 네. 그리고 이제 열공정치, 견학정치, 간보기 정치, 대독정치, 전원정치, 메신저 정치. 뭐 이렇게 정치가 많어. 수식어가 진짜 새로운 많아요. 지평선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원 정치가 이제 우리 언론들, 이게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 것도 이제 전원 정치 대목인데, 윤석열의 입 역할을 맡은 지 이제 불과 열흘 만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사퇴를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 대응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그 JB타임즈에서 이거 좀 짚긴 짚었는데 대변인의 열흘 만에 사퇴.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변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공감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함께 간다는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선임이 된 건데 열흘 만에 이건 경질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제가 볼 땐 근데 경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열흘 만이라는 왜냐하면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18일에 이제 쉽게 인터뷰 사고가 낸 거잖아요. 네. 아침에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는 받아들여도 요지로 된다. 대답을 이렇게 했고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사실상 부인했고 그렇죠. 차차 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날 저녁에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두 대변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네. 네. 잘해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오후에 해보자라고 그만두죠.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언론 플레이용 워딩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또 한 명의 대변인이 이상록 대변인이 네. 밝힌 거니까 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경질이 아니라 오히려 이동훈 대변인이 아니씨 나 안 해. 음.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죠? 그럼 왜 나 안 해 했을까? 아니 총장님이 저한테 입당한다고 해놓고 왜 뒤에 가서 딴소리 하세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가서 그렇게 대답한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왜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세요? 저 뒤통수 치십니까? 뭐 나 안 해.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응. 또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도 또 역시나 윤석열 총장이 내가 입당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했을 언제 수도 바로 있는 들어간다고 했어. 언제 입당한다고 했지만 내가 언제 바로 들어간다고 했어. 야 여기서 바로 두 번째가 나오는 네. 건데.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복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복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변인은 정말 복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읽어야 그렇죠. 되죠. 심정을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 그 얘기대로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아마추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걸 텐데 사실은 뭐 이제 열흘 만에 그만둔 거를 진행자께서 짚어주셨지만 이게 이제 취재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맥락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동훈 전 대변인하고 제대로 이제 그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5월, 6월 그 시점이 약간 맞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캠프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동훈 전 대변인의 어떤 의지나 이 목소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취임을 한 이후에 이 측근으로 불렸던 이제 장해찬 시사평론가하고의 이제 갈등 맥락이 있었습니다. 네.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꼭 뭐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바로 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동훈 당시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말하자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되는데 무슨 택시 같은 얘기를 하냐라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둘러싸고 이동훈 전 대변인은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조절을 윤석열 전 총장은 이야기를 하면 둘 사이에 이제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동훈 전 대변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전원 정치 이전에 내부 소통부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대변인 사태에서 드러난 거는 확실하게 좀 그 진단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원 정치를 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느냐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대변인한테는 자기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죠? 그것도 뭐냐면 공개된 무대가 아니라 거의 이제 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된 자리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엇박자가 낸다면 전원 정치 이전에 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 정치 이전에 다시 말해서 상대에게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사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전 대변인의 두 사람의 엇박자는 사실 우리가 추정 가능한 영역인 거고 근데 또 팩트만 보자면 이동훈 전 대변인도 대변인답지 않은 자잘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잡음이 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그럼 뭐 얼마 전에 국회 출입기자단 단톡방을 만들면서 네. 기자단과의 어떤 뭐 상의나 논의도 없이 중앙일보 기자를 자기 마음대로 간사로 그러니까 간사를 적이 지정을 있었잖아요. 심지어 전 이런 거 정말 본인도 처음 얘기를 못 봤거든요. 들었다고. 그렇죠. 본인도 이 얘기를 못 들었다고. 대변인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기자단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윤석열 총장도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이 혼선이 빚어지는 최종 결론이었는데요. 일단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땅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앙일보 기자랑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입당 거론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그것도 참 순으로 재밌죠. 봤거든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찰 시절에 그 출입을 했었던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혹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그 전에 이제 언론하고 어떤 방식의 이제 소통을 했었던 평가를 받느냐 이제 물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검찰 재직 시절에 전화 통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 그리고 굉장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취재원이었다는 거죠. 언제든 윤석열이라는 검사한테 전화를 하면 굉장히 이제 수사의 뒷얘기들에 대해서도 빼곡하게 정보를 알려준다. 순도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취재원이다. 특수부가 언론 플레이 능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전화 통화를 한 번에 막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기자나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줄 정도로. 핸드폰 불러갔다. 2시간.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네. 뭐 차장 검사들한테 전화 잘 받아줘라. 그러니까 잘 여기서 설명해줘라.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그 얘기하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자, 전원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일방적으로 뭔가 톡 던져놓고 빠지는 거잖아요.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 메시지 관리인데 이게 전형적인 게 뭐냐면 특수부의 이른바 그 피의 사실 공표 때 언론 플레이 방식과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식이 네. 거기에 젖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이거 검찰 시절의 버릇을 아직 못 버린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는 내가 준다라는 이 검사들의 태도가 묻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의 오. 얘기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이미 있군요. 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좀 주목해봤던 칼럼이 중앙일보 칼럼이었는데 서승욱 정치팀장이 이제 기자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 맥락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이 이 뭐 이제 전원 정치와 관련된 거 그리고 검찰 시절 버릇론
그래서 정보를 자기가 이게 쪼개고 나눠서 이거는 너한테 주고 이거는 또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을 일종의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조련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여론의 어떤 시험지 역할을 하는 창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일종의 자기 스피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언론계나 혹은 뭐 그렇죠. 이런 데서도 이런 비판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홍보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출입처 중에 대표적인 곳 두 곳이 이제 법조와 국회거든요. 근데 법조와 국회도 힘들어요. 국회는 네. 완전 성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음. 말이 너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음. 거기서 그 말 한마디를 들어야 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자들이 힘들어하고 국회는 말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은 말들이 넘쳐나서 그중에 진짜를 가려내는 목석을 가려내는 눈이 정말 또 필요한 그래서 힘든 곳인데 근데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이 검찰 언론 플레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말이 없는 곳에서 그 말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정말 무슨 엄마 제비를 기다리는 새끼 제비들 마냥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비유 기자들과 죽인다. 비유 좋아. 그냥 동일시하는 것 그때의 그러니까 버릇을 못 주는 뭐 그런 별명도 있다고요. 네네네. 검찰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 던져주면 너희는 받아만 먹어라. 라는 생각이 안에 있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국회 출입 기자들은 당황스럽겠죠.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촌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왜 촌철 살인을 워낙 많이 날려주시고 네. 푸른바람님이 윤석열 칼잡이가 아니라 폰잡이야. 바로 나오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 방송 진행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이 뭐냐면 나는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 말을 만드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네. 뭐 칼잡이가 아니라 폰잡이 너무 폰잡이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별명을 지금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취재한 기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러면서 시작.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어. 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검찰발 기사가 계속 이제 2019년 이후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 검찰의 핵심 관계자라면서 코멘트가 나왔던 상당수의 취재원이 실제로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조 기사에 검찰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지검장 정도나 뭐 검사장 정도나 그 정도를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훨씬 높은 수준의 취재원이었더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진단이 이제 공통되는 게 이제 검사 시절의 이른바 메시지 관리,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 표현을 씁시다. 네. 검사 시절의 메시지 관리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의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장이 아니라 특정 단어. 그렇죠. 그죠? 조각 정보만 던져주는 방식이고 치고 빠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옳고 그러면 여기서 빼고 네. 네. 그렇다 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정치 일선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면 본인이 그렇게 즐겨 했고 익숙한 그런 메시지 관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제 내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어떤 반박성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의 문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검증된 바가 없는 거죠. 검증된 적이 없죠. 없는 네. 거죠. 그게 지금 제일 가까웠던 게 이제 지지난주에 그 이회영 그 우당 선생의 기념관. 그 당시에 정말 기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처럼 질문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윤석열 전 총장을 에워싸고 굶주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냈는데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그렇죠. 준비된 것만 하고 쓱 가버렸거든요. 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국민 앞에서 한 번 있었죠. 국정감사장에서 네. 작년. 네. 국정감사장에서 근데 제 기억은 뭐냐면 딱 두 가지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막 내리치는 거 책상 네. 기억나시죠? 주먹 부르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만연체라는 거.
그때 국정감사장이 그러니까 대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게 만연체였어요. 자 그러면서 과연 저기 만약에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됐을 때 저런 방식을 가지고 대국민 소통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 문제는 둘째치고 컨텐츠 문제는 둘째치고 저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쭉 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약간 뭐 기류가 조금 바뀐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2019년 이후로 보수 언론들과의 이제 티키타카가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 정치를 키워온 측면이 있는 건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 이게 약간씩 조금 변하는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대변인 발로 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께서 가라사대를 하면 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쿼트를 딴다 그러죠. 따옴표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이제 무난하게 작성하는 게 많았는데 그게 너무 지금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아니 행사 정보를 사전에 줘야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사를 갔다 온 다음에 사후 통보 방식으로 하니까 기자들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지금 제가 딱 그 얘기인데 바다 보고파님이 바로 올려주는데 인터뷰도 아주 공부 중 이렇게 달려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열심히 열공 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피치 훈련 아마 받고 있을 가능성. 당연히 받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게 누군가가 붙어서 총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해야 되고요. 아마 스피치, 아마 티칭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선에 나올 거라면 이미 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렇죠. 전문가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피치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안철수 대표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고. 받아도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분명한 거는 사람의 말투는 쉽게 못 고쳐요. 그러니까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도 쉽게 그러니까요.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못 고쳐요. 특히나 뭐냐면 그것이 그 연설 같은 경우는 일정의 연출이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한다거나 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상 밖에 뭐가 나와버릴 경우에는 이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만연체가 되겠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아주 뭐 몇 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훈련이 됐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게 훈련으로 정치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 음. 실제로는 그게 사실 작동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메시지 관리를 이지선 기사처럼 하면 되거든요. 저요? 예, 댓글 보면 그런 댓글 되게 많잖아요. 어쩜 그렇게 딱 부러지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느냐. 그런 얘기 다 보시죠? 솔직히 네. 보시죠. 지금 이제 뭐 스피치 수업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중앙일보 서승욱 팀장 칼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용진 의원의 코멘트를 인용을 했었어요. 지금이 무슨 560 때냐 여야 대선 주자 중에서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제 이런 코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 윤 전 총장이 대선 학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과목에 소통 수업을 추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비꼬기가 이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그러니까요. 이제는 지치는 거죠. 언제까지 너의 입만 바라봐야 하느냐. 그렇죠. 그 스피치 수업 얘기가 나온 김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제가 이제 방송 작가를 한 15년 한 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그거 해봐야 지난 2017년 대선 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면 큰돈 쓰지 마시길 바란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그 누굽니까? 이러고 끝난다. 아니 연설 스타일은 바뀌었어요. 아니 네네네. 심지어 목소리도 바꿨었잖아요. 목에 목소리도. 힘을 주고 하면서 어떤 연설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좀 그 훈련이 됐는데 대화는 별로 안 바뀌었던데요. 네. 아니 뭐냐면 인터뷰하면서 이제 해보면 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고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건 뭐 폄하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글을 쓰면 글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말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생 그게 뭐냐면 그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평생 가져온 버릇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얼떨결에님이 이지선 기자가 최고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양을 하네, 사양을. 그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JD3991로님이 엑스파일 이런 거 언론계가 제일 빠르지 않아요? 다들 못 봤어요. 엄청 궁금해하신다. 그죠? 전 다 봤어요.
저는 멀더와 스컬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야, 이렇게 빠져나가실 줄은 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와 멀더가 야, 여기서 나올 멀더와 줄이야. 스컬리가 나올 줄이야. 정말. 전설의 미드. 왜냐면 네. 제가 SF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멀더와 스컬리. 요 말씀을 끊어가기 위해서 네. 다른 얘기 제가 하나 하자면 뭐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는 아니지만 네. 아니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 국회 기자단을 단톡방에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기사가 안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반대 상황에서 미디어 여당의 오늘만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음.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한겨레 신문 기자 딱 찍어서 음. 간사로 지정을 했다. 아마 보수 언론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사를 아. 엄청 쏟아내면서 네. 미디어 오늘 말고는 기사가 아예 없더라고요. 아니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 동아일보 출신 대변인, 중앙일보 간사 이렇게 소통 없이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론 뭐 누가 뭐 알아 그냥 이동훈 전 대변인이 알아서 한 건지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속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기사가 너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죠. 그게 사실 허니문 기간이 너무 길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근데 이혼했잖아요. 요즘 보면 보수 언론 좀 조금씩 짜증내는 것 같던데. 네네. 네. 그죠? 그런 네. 거 느끼죠. 뭔가 그렇다고 정면으로 뭔가 그 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뭔가 짜증이 묻어나는 네네네. 이런 기색은 좀 있더라고요. 그 이게 이제 사실 저는 그 해석을 하나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사례를 반면 교사를 삼아서 등판 시점도 최대한 늦추고 본인의 입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가는 것도 최대한 좀 늦춰보자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 이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을 그렇죠. 보완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동안은 최대한 하여튼 시간을 좀 끌어보자라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 게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입국하자마자부터 마주한 그 질문들 앞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지하철 티켓 끊으면서부터 시작. 네. 그렇죠. 예. 그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음. 그거에 대한 그 정치인로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뭐 사실은 언뜻 윤석열 총장의 본인 이야기가 튀어나왔던 게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제 그 장모 의혹을 둘러싸고 10원 한 장 그 발언일 텐데 그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뭐 속된 말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직접 코멘트를 피하고 뒤로 밀어보자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전원 정치에 매몰되는 함정에 빠지는 그런 문제와 또 마주하게 된 이 상황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직접 바로 던져오는 질문에 대한 제가 말을 못하죠 지금 기자들이 던지는 너무 칭찬을 많이 질문에 받아서 그래. 그런가 봐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바로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 좀 시간을 지난 다음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출입 기자들은 너무너무 많은 말들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캐내는 거에 되게 지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공식적인 단톡방을 통해서 메시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정 언론사 기자만 찍어서 전달을 하는 검찰 시절대로 하던 대로 하다 보니 다른 보수 언론사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아니지? 그게 왜 우리 언론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언론사를 지금 뭐 무시하는 건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언론사 생리상. 그렇죠. 네,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페이스북이라도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누가 대신 쓰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정치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네. 메시지에 좀 구멍이 뚫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구잡이 외신 베끼기 행태 이거를 이제 방치해도 될까라는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주요 이슈가 아니고 사이드 이슈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기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의 인육 케밥 관련된 네.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처참한 오보와 무단 기사 전제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그동안에 한국 매체들이 이제 해외 매체 발이라면서 이제 인용했었던 무분별한 받아쓰기 행태가 이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못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육해밥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한국경제가 15일에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아프리카 카사틴틴이라는 이제 외신을 인용하면서 카사틴틴들 복수의 외신. 매체 이름이 카사틴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이제 아프리카 매체들을 달아서 가나의 쿠마시라는 지역에서 33세 여성이 지난 8년 동안 인육으로 케밥을 만들어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 갑자기 혹시 옛날 중국 영화 아십니까? 용문객전이라고? 저는 모릅니다. 인육으로 만두 만들어서 막 했던. 그렇죠. 예, 수호지에도 딱 나오죠. 그거네. 아프리카판이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괴담 중에서는 이제 네 다리 내나 이제 괴담이 있는데 그거랑도 전설의 고향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확실하게 담보되는 어떤 이슈다 보니 이건 그렇죠. 엽기잖아, 엽기. 네. 그러니까 이제 온갖 매체에서 달라붙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가서 케밥 여왕의 비밀 레시피, 뭐 남친 어린이 인육이었다라는 굉장히 더 충격적인 제목으로 이 관련 기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내놨고 심지어 이 인육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를 해 가지고 150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까지 덧붙인 기사들이 굉장히 다수가 우리 포털을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SBS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 가나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30대 여성이 체포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 발생한 적이 없고 한국 매체가 인용한 소위 그 현지 언론이라는 뭐 카사틴틴 같은 그런 현지 언론들이 SNS에 올라오는 출처 미상의 가십을 다루는 매체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카사틴틴이라는 매체는 또 어떻게 알고 접근을 했는지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런 오보가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이상해서 네. 그 연합뉴스 외신에 들어가 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한테 그 기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뉴스 도매상이죠. 그렇죠. 네. 소매가 아니라 도매도 하고 도매로 시작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특히 외신 같은 경우는 뭐 AFT 막 전 세계의 주요 외신들과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연합뉴스 건다 외신 돼 다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사들은 모든 전 세계에 뭐 특파원을 보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해외 뉴스는 그런 AF통신이나 이런 연합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신들의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다 공신력 있는 그렇죠. 해외 통신사들의 기사가 실리는 곳이죠. 찾아봤어요. 이 날짜 앞뒤로 없어요. 이런 뭐 가나도 넣어보고 케밥도 넣어보고 인육도 넣어보고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썼는지 근데 정말 이런 그 자극적인 해외 토픽 기사들의 생산되는 그 루트가 저는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해서 네. 보면은 원래 출발점들이 해외의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포채널이라든지 일본의 니찬넬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제가 된 게시물이 있으면 그게 또 이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와요. 약간 살짝 번역이 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흘러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제 자극적인 해외 토픽을 찾던 한국의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되는 그게 거고. 또 하나의 루트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뉴스나 뭐 뉴시스나 뉴스원 같은 그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정식 루트가 아니고 일종의 이제 밀수죠, 밀수. 그냥 우회로 뭐 밀수야 밀수는. 그렇죠. 이게 뭐 꼭 네. 거기서 통신사를 통해서만 기사를 써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팩트 취재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의 것들은 공신력 있는 곳을 통해서 웬만하면 수밖에 그런 게 없는 좋죠. 거잖아요. 그, MBC는 이 기사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기사 냈었습니다. 아니 SBS에서까지 이런 기사가 SBS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당사자가 SBS인데 정작 이걸 바로잡기 전에 SBS도 지금 유튜브 보시는 것처럼 그 기사를 냈었습니다. 일단 이게 포털 뉴스상에서 클릭 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일단 뿌리고 우리도 보는 거죠. 쓰자라고 일단 했더니 써놓고 근데 좀 찝찝해서 팩트 체크해 보니까 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그래도 기사는 지금 삭제가 된 상태고요.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그나마 네, SBS는 그나마. 네. 한번 까방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네. 까방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기사를 올리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아니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가지고 케밥을 만든다는 게 다른 어떤 좀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케밥처럼 싸게 그 뭐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아니 그거야. 상품 좀 아까 만드는 게. 용문객전 얘기했잖아. 만두.
그건 그런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영화 한니발 렉터 같은 데서 뭐 이제 고위층을 위해서 뭘 만든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케밥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그걸 팔아서 150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 150억에서 가나에서 그러니까요. 케밥으로 아니, 라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생각해야 들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뭐 약을 타서 잠들게 해서 죽이고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차라리 농장에 가가지고 소나 돼지나 이런 거를 몰래 빼돌리는 게 쉽지. 사람을 죽여서 고기로 만드는 게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그만 거기까지만. 네, 네. 잠깐 그럼 이 기사의 시작점은 어느 언론사였나요? 아까 얘기했죠 한국경제라고 하잖아요. 한국경제였나요? 네, 한국경제에서 출발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 사실은 거의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음. 명확하게 여기가 출발점이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눈에 들어온 건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딱 보고 뭔가 쓰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일단 확인을 해볼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네.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구글에서는 이제 이미지 사진 파일을 붙여 넣으면 이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좀 추적해 갈 수가 있는데 해봤더니 2020년 11월이 갑니다. 2020년 11월. 한참 지난 건데요. 한참 지난 거. 그게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한 여성의 모친 살해 사건 기사들이 관련된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이거는 가나도 아니고 일단. 그 언론사의 인터넷 팀에서 네. 뭔가 썸네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뭘 갖다 붙이지 하다가 그냥 그때 나이지리아 쉽게 사건 말하면 당시의 사진을 갖다 쓴 거죠. 저 이제 원래 사건이 저건데 이제 계속 이제 한 달이 두 달이 온다 마사지 그렇죠. 마사지 하다가 네. 여기까지 네.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온라인 용어로 일종의 디지털 풍화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을 거치면서 풍화 작용을 거치는 거죠. 어떻게 저널리즘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저는 이런 걸 접할 때마다 너무 충격이 커요. 다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을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 11월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나이지리아 매체에서 처음 이 사진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각종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진을 갖다가 쓰는 과정이 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나의 뭐 카사틴틴 이런 데서 이게 그 사진이다, 케밥 사진이다 이러면서 이제 갖다 쓰고 그걸 한국 매체들은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쓴 알겠습니다. 거죠. 왜 그러냐 뭐 그래도 오보를 해도 뭐 책임 안 져도 되잖아. 그다음에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니까 장사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뭐 접근법이 이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일단 클릭수 올리고 그렇다고 뭐 사후 책임 안 져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근데 뭐, 네. 카사틴티는 뭔 뜻이야, 근데? 이게 카사가 이 집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어쩌고의 틴틴은 아마 이제 현지 용어랑 합성이 된 얘기인 것 옛날에 같아요. 우리나라에 틴틴파이브라고 있잖아.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표인봉 씨가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아니 카사틴 갑자기 제가 할 말이 막혀가지고 틴틴 5 오늘 여러 가지 나오네요. 이게 X 파일 우리 이제 멀더의 JB의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는. 아니 왜 용문객자는 모르지 두 사람? 영문객자 알죠? 이게 영문객자예요 아닙니까?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될 때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고리가 편견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뉴스가 확산되게 되는데 전나 저곳은 미개한 곳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한치의 의심 없이 저런 치안이 불안정하고 뭔가 미개한 동네에서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편견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리고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 기사에 독일 사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이 그렇죠. 해당 언론사 혹은 해당 기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까요? 네, 마지막은 미디어 관련 보도입니다. 그 굉장히 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적이에요. 네. 네, 미디어 오늘이 한 IT 전문 매체가 홍보 대행사하고 맺은 그 계약서, 온라인 뉴스 플랫폼 제공 계약서라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제목부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요? 홍보 대행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뉴스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시면 즉 언론사는 홍보 대행사가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홍보 대행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돼 홍보 있습니다. 대행사가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만들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아이디를 아예 열어줘서 네. 본인들이 뭐 이제 홍보하고 있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해가지고 이거를 올리면 포털로 전송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언론사가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는 그런 비판은 많았어요. 홍보 대행사가 만든 보도 자료를 언론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도 자료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그냥 자기네 매체에다가 올려서 홍보해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광고 계약인데 그런 것도 사실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홍보성으로 돼 있는 보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마치 기사인 것처럼 독자를 속인다 이제 이런 비판은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예 자기네 기자도 아닌 사람한테 마음대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사를 올릴 수 있게 한 거니까. 아니 양심만 한번 접으면 눈 아주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자 인력 투입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기사는 생산되고 그렇죠. 돈은 받고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어차피 나오는 보도 자료인데 예를 들어 그렇죠. 뭐 한 홍보 대행사에서 300건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 300건을 기자들이 보고 다시 기사로 재가공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냥 홍보 대행사가 올려주면 오히려 홍보 대행사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얼마 받았다고 하던가요 여기는? 아 이게 금액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적지 않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 동안에 월 한 달에 770만 원 꼼꼼하게 부가세 10%를 붙인 것 같아요. 700만 원을 받고 부가세 10%에서 월 770만 원을 받고 300건 미만으로 이제 게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300건 추가하게 최대 되면 300건에 대해서 770? 네, 770. 그럼 뭐 그리고 건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과하면은 건당 33,000원 추가 지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 계약도 돼 있는 아주 꼼꼼한 계약이고.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언론사 발로 해서 나간 기사들이 뭐 땡땡땡 창업 선호도 높은 땡땡땡땡 불황 속 31호점 오픈 아마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털에 송출이 됐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특정 브랜드를 위해서 이제 매대를 일정 부분 딱 계약을 해가지고 요 매대에는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얻는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자기네 사이트를 매대로 내준 게 아니냐 사실상. 비유 괜찮은데. 예, 그렇죠. 예. 네, 이런 계약을 지금 공식적으로 맺어가지고 언론사가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양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닥 밑에 더 바닥이 있더라라는. 아니,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꽝도 먹고 알도 먹는 길이 열린다니까. 네. 그러니까 매체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도 이거랑 큰 차이는 없다. 보도자료를 보내주면 그냥 그대로 복사붙임해가지고 붙여서 올리는 거 했던 건데 뭐 과정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혹은 언론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를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가 노출되는 걸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 뭐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로 언론사의 기사 송고량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이버에서 그럼요. 공식적으로 밝혔던 내용인데요. 기사 송고량은 말 그대로 그냥 정량적인 기준이죠. 내가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올렸든 내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올렸든 하나의 기사 똑같은 하나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뭐 중소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 거래 딜 일종의 이런 상업적으로 그냥 돈을 받고 기사를 올리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가 사실 어떤 매체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취재했던 언론학 교수들 중에 어떤 분이 확인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메이저 보수 메이저 언론 중에 한 곳에 저더러 기사가 올라오면 기자 이름을 좀 확인을 하나하나 해볼 수 있겠냐. 왜요? 그 회사에 실체가 없을 수도 등록된 있다는 기자가 아닌 아니다? 경우가 많다. 적어도 자기가 여러 건을 확인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를 취재 착수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해당 언론사에서 그러면 지금 근데 그 언론사가 유령 기자라는 굉장히 디지털 사업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는. 그러면 이제 그 업계 사람이 그러니까 기자 행세하면서 기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기자는 아니라는 거죠. 기자가 아니라 뭐 그냥 그 회사에 채용된 디지털 팀의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외부 사람일 수도 있는 거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아니 기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지금 그 유령 수술하는 의료계에서 지금 네. 대리 수술이 문제잖아. 네. 이건 좀 대리 작성이잖아요. 대리 작성. 그렇죠. 예. 그잖아요. 이게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 직원이 수술을 집도하듯이
홍보대 행사 직원이 자기 심지어 이름까지 달아가면서 주요 매체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까지 메이저 가나? 언론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언론 아예 홍보대 행사에게 돈을 받고 기사 송고권을 월 300건 이걸 준 이 언론사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네요 오히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지금 그 하루에 생산되는 기사 가운데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내는 기사가 몇 %나 차지할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토시아나 안틀리고 똑같은 경우 네. 네.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연합뉴스나 이런 어떤 그 기사를 받아가지고 바이라인 기자 이름만 바뀌어서 올리는 경우 네. 이때 토시아나 안틀리고 똑같은 그렇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보도 자료를 그대로 갖다 베끼는 이때도 토시아나 안틀리고 똑같을 수가 그렇죠. 있죠. 기사 내용이 어휘까지 똑같은 경우 그냥 보도자료 베낀 거거든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네. 그게. 실제로 홍보팀 직원들이 대기업의 홍보팀 직원들이 기사 쓰기 공부를 엄청 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대한 기자가 쓰는 것처럼 써서 줘야 기자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제가공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써도 되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리라이터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지는 거죠, 갈수록. 아,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언론사의 퇴출이 좀 쉬워져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 그게 인력으로 되나 네. 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미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미 했잖아요. 보도 자료를 AI한테 넘겨서 기사를 작성하게 했더니 훨씬 더 잘 쓰더라. 예를 들어 뭐 증권 기사라든가 그러니까. 주식 네. 뭐 그러니까 금시 엄밀하게 세- 얘기하면 보도 자료 스포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 내용 보면서 내용 검증을 하겠다라고 확인 취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껴 쓰는 거라면 네. 그렇죠. 굳이 기자 투입하는 게 아니라 AI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데 문제는 생산적인 게 안 되는 거지 아직은. 왜? 그렇죠. AI 구축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지금 상용화가 안 될 뿐이다. 그런 얘기. 아니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렇다니까. 근데 만약에 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기자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언론사 그쵸. 입장에서. 그 전조가 바로 지금 이거예요. 어찌 본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음. 진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언론사들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언중육을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적인 현상들을 짚어주고 잘못된 기사들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좀 잘하고 있는 기사들, 잘 만든 기사들을 좀 좋은 적극적으로 얘기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예, 합니다. 강축 코너를 하나 만들면 어때요? 강축 코너. 오. 다른 거 몰라도 요 기사는 꼭 좀 보셔야 된다. 네, 이런 네, 거. 네, 네. 오케이? 이 기사는 왜 잘 만들어진 기사다 이런 거를 좀 너무 설명해 좋은데요. 주는 거. 포털에 네.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포털에 노출이 안 되니까. 음. 너무 좋은데요, 그 코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건설적인 제안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연중요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욕만 하지 말고 우리 칭찬도 한번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예요. 네. 자, 이지성 기자, 헬마우스와 함께했던 언중요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